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식합니다. 2006년 5월 21일 이른 아침, 베이징 나나시에 있는 철거 직전의 오래된 주택에서 한 여성의 끔찍한 시신이 발견됩니다. 피해자의 상태가 너무 끔찍했어요. 옷은 반쯤 벗겨져 있었고 얼굴과 몸은 얼마나 폭행을 당했는지 퉁퉁 부어서 알아보기도 힘들었고요. 게다가 두피와 하체에 화상 자국도 나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처음 시신을 발견한 사람들은 이 여성이 무슨 큰 원한을 져서 혹시 조폭한테 살해당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정도였어요. 곧이어 피해자의 신원이 확인됩니다. 그녀는 36살이던 주부 딩 샤오옌. 베이징에서 아주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아오던 평범한 주부예요. 지난 1992년에 같은 고향 출신의 남편과 결혼을 했고 둘 사이에 아들을 하나 갖게 되죠. 부부가 함께 작은 슈퍼마켓에서 직원으로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았는데 아이가 점점 커가면서 좀 더 많은 돈을 벌고 또 도시에서 키우고 싶어서 2000년 베이징으로 이주해 왔습니다. 딩샤오에는 여기서 남동생과 같은 회사를 다니면서 막 자리를 잡은 참이었죠. 사건이 발생한 건 2006년 5월 21일 새벽 1시가 넘어갔던 시간으로 추정됩니다. 그날 딩샤오예는 남편이 늦게까지 집에 돌아오질 않아요. 그래서 막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날 남편은 마침 근처에서 회식이 있었거든요. 근데 보니까 밖에 비가 막 부슬부슬 내리는 겁니다. 아내는 이때 남편이 우산을 챙겨가지 않았다는 게 기억났습니다. 그래서 남편에게 전화를 했죠. 여보, 내가 밖에서 우산 들고 기다릴 테니까 빨리 와요. 이 부부는요, 평소에도 사이가 굉장히 좋았어요. 서로를 잘 챙기는 스타일이었고요. 하지만 그날 이 전화는 결국 아내의 마지막 목소리가 되고 맙니다. 새벽에 남편 량멍셩이 집으로 돌아오게 돼요. 근데 길에 아내가 분명 우산 갖고 기다린다고 했는데 아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늦어가지고 먼저 갔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집에 왔는데 여기에도 아내가 없어요. 그래서 그제서야 남편이 전화를 걸어보는데 신호음만 들릴 뿐 응답은 없었죠. 이때 남편의 머릿속에 든 생각은 내가 술 먹어가지고 화가 났나? 이렇게 짐작을 했고 그 화가 나서 가깝게 사는 처남, 그 남동생의 집에 가서 자고 오나 보다 라고만 여겼다 합니다. 그리고는 잠에 들었죠. 날이 밝자마자 남편 량멍셩은 처남의 집에 가기 위해 나서게 돼요. 그런데 웬일인지 조금만 걸어가다 보니까 집 근처에 있는 철거 건물에 경찰들이 쫙 깔려있고 막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겁니다. 호기심에 자기도 가까이 다가가 봤죠. 사람들 틈 사이로 어렴풋이 누군가 쓰러져 있는 게 보여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비록 윤곽이긴 했지만 저 쓰러진 사람이 아내라는 걸 단번에 알아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남편이 거의 정신이 나간 듯 막 사람들 제치고 현장으로 들어갔어요. 하지만 수사관들이 강하게 저지했죠. 그래서 내 아내라고요. 확인 좀 하자고요. 하고 막 들어가려 하는데 수사관들이 남편을 가로막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시신이 가족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참혹하게 훼손되었기 때문이었어요. 도대체 누가 이런 한 가정의 아내이자 엄마를 집 앞에서 이렇게 잔혹하게 살해한 걸까요? 이 가정은요, 이후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14살이었던 아들은 엄마를 잃은 후에 일상생활이 너무 힘들어졌고 그 트라우마 때문에 난독증까지 왔다고 해요. 딸을 잃게 된 딩샤오옌의 부모님 역시 큰 충격을 받고 실신했고요. 무엇보다 가장 큰 슬픔에 빠진 건 남편이겠죠. 비록 회식이라는 이유가 있긴 했지만 내가 좀만 더 일찍 왔더라면 좀만 더 일찍 올걸. 그러니까 모든 게 자기 탓인 것 같아서 자책에 빠졌습니다. 한편 수사는 생각보다 녹록지 않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장 주변에 CCTV가 전혀 없어요. 여기가 철거를 앞둔 곳이라서 굳이 설치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근데 참고로 사실 이런 우범 지역일수록 더 있어야 하는 건데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 목격자도 없고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영역을 좀 확대해서 주변을 탐문하던 중 마침 경찰은 사건 발생 같은 날 근처에서 또 다른 폭행 사건이 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보니까 이 피해자가 무차별 폭행을 당했고 또 무엇보다 신체에 화상을 입었대요. 이 수법이 좀 비슷한 것 같은데? 다행히 그 현장에는 CCTV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혹시나 동일범의 소행이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다가 CCTV 속 인물들을 자세히 살펴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명이 아니었어요. 무려 4명입니다. 남자애 2에 여자애 2까지 미성년자 청소년들이었죠. 일당은 모두 PC방에서 검거되었습니다. 한가로이 게임을 즐기던 중에 경찰이 갑작스럽게 들이닥쳐서 잡은 거예요. 근데 4명 모두 뭐 하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자, 경찰은 일단 이 사건이 카메라에 잡혀있는 그 폭행 사건 때문에 아이들을 검거한 거잖아요. 근데 이거 외에도 근처에서 살해된 주부 딩 샤오엔 사건에 대해서도 혹시 니들이 저지른 거 아니냐라고 추궁하기 시작해요. 근데 일당이 뭐라고 하냐면 네! 그것도 저희가 한 거예요. 순순히 범행을 자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이렇게 쉽게 수월하게 인정을 하니까 경찰이 당황스러워했죠. 그래서 아니 니네 왜 도대체 그런 짓을 벌였니? 라고 물었는데 그중 한 명의 답변이 가관이에요. 지루해서요. 비명을 듣는 게 좀 흥분되기도 했어요. 사실 수사 초기에 다들 이게 원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잔혹하게 훼손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범인과 이 피해자 간에는 사실 일면식조차 없었던 거예요. 그냥 죽인 거래요. 그래서 참다 못한 경찰이 야, 니네 감옥 갈 걱정은 안 했어? 이렇게 화를 냅니다. 그러자 반응이 황당했죠. 우리는 어려서 안 무서워요. 정말 너무 파렴치하고 뻔뻔한 범인들의 정체. 먼저 4명 중 남자의 2은 쌍둥이 형제 17살이던 мя오다 레이와 мя오 샤오시였습니다. 이들은 소수민족인 묘족 출신인데 굉장히 가난한 집안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교육조차 제대로 받지 못했죠. 부모는 일찌감치 헤어졌고 2 형제는 모두 아버지와 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아버지가 먹고 살아야 되니 또 일이 바쁘다는 이유로 집에 와서는 정말 잠깐 잠만 자고 야, 밥 니들이 알아서 해먹어 하면서 돈만 좀 쥐어쥐고 너무 성의 없이 형제를 길러온 거예요. 그렇게 쌍둥이 형제는 학교에서 문제아가 되었고요. 결국 중퇴를 한 뒤에 자잘한 절도를 저지르면서 돈을 법니다. 근데 이러면서 또 연애를 했어요. 그 일당으로 잡혀있던 여자애 2명이요. 각각 PC방에서 만났다는데 19살의 옌리나 그리고 16살의 레이 주원이었죠. 이 2 소녀 또한 가출 청소년입니다. мя오 형제는 자신들의 여자친구 2을 아예 집에 데려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잠만 자고 가는 집이니까요. 그래도 이때 아버지가 야, 너 지금 뭐하는 짓이냐 하고 막 화를 내요. 하지만 애들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그래서 그냥 마주치지만 않으면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에 아버지가 일하러 가는 낮에는 애들끼리 집에서 모여있고 또 아버지가 퇴근할 시간이면 밤이니까 밖으로 나와서 주변을 어슬렁거리게 됩니다. 그러다가 용돈 좀 생기면 노래방, PC방 가고요. 근데 그마저도 돈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길거리 나와서 돈을 구할 궁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선택한 건 강도짓이었고요. 얘네들이 야, 우리 그냥 사람들 협박해서 돈 뺏자. 이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사건 당일에도 그들이 한적한 골목을 막 돌아다니면서 한 명 한 명, 총 5명의 행인을 폭행하고 돈을 뺏는데 성공했어요. 근데 얘네들이 이걸 하루 안에 다 저지른 거잖아요. 해보니까 이게 너무 짭짤한 거야. 야, 우리 이 방법 왜 이제 알았지? 하루에 5명도 모자랐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타겟을 찾게 되죠. 그런 그들의 눈에 들어온 게 그 새벽녘 길가에서 남편을 기다리던 딩 샤오엔이었고요. 그날 딩 샤오엔은 이 4명의 아이들이 자신 쪽을 향해서 다가오는 걸 느끼게 돼요. 딱 봤더니 얼굴이 좀 앳되고 어린 학생들이에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쓰지 않으려 했죠.
그런데 갑자기 넷이서 길막을 하더니 그녀를 살살 둘러싸요. 딩샤오엔이 깜짝 놀라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던 중에 그 여학생이던 옌리나가 그녀에게 막 돌진해버립니다. 그러면서 둘이 같이 넘어져 버렸어요. 자, 이때를 놓치지 않고 쌍둥이 형제 중에 형이었던 мя오다리가 화를 내면서 말합니다. 아줌마, 내 여자친구 넘어졌잖아요. 아니, 너무 황당하죠. 아니, 자기가 부딪힌 게 아니라 지들이 돌진해가지고 넘어진 건데. 그래서 아니, 무슨 소리냐고. 이 아이가 지금 스스로 넘어진 거다. 근데 이게 뭐 애들이 지금 애초부터 작정하고 꾸민 일이라 이런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그러더니 мя오다리가 다짜고짜 딩샤오엔의 뺨을 때려요. 다 필요 없으니까 돈이나 내놓으라고 협박했죠. 4명의 아이들한테 둘러싸여 있는 딩샤오엔은 큰 공포를 느꼈고요. 서둘러 주머니 뒤져서 한 2만 원 정도 돈을 내밀어요. 근데 애들이 말하기를 아줌마 이게 다야? 즉각 мя오다레이가 그녀의 몸을 막 뒤지더니 급기야 가지고 있던 핸드폰도 뺏어갑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뭐 돈 될 만한 것들을 가져갔으니까 이 무리를 피해갈 수 있으리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때 마오 형제가 주변에 있던 나무 막대기를 줍더니만 그걸로 무작정 딩샤오엔을 구타하기 시작합니다. 다 뺏어갔는데도요. 딩샤오엔은 제발 이러지 말라고 막 애원했어요. 내 아들도 14살인데 니네 또래고 나는 어머니 뻘인데 왜 이러냐고요. 근데 이 미친 10대들은 듣질 않아요. 급기야 앤리나는 그 말을 듣고 딩샤오엔을 더 거세게 때렸고요. 이 옌리나라는 아이는요, 부모님이 이혼을 한 후에 야 네가 돌봐, 아야 나 네가 돌봐 하면서 막 서로 돌보지 않겠다고 애를 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애가 거기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죠. 근데 마침 이때 그 어머니 뻘 되는 사람이다, 어머니라는 그 말이 이 아이의 분노 버튼을 누르게 된 겁니다. 그리고 M1 피해자에게 막 쏟아낸 거예요. 정말 이 상황이 지금 애들 4명이서 그냥 딩샤오엔을 무차별하게 폭행해요. 악마 그 자체예요. 그러면서 막 깔깔 웃고 야야 막대기 주대가 왜 네가 때려봐 막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폭행을 저질렀고요. 그러다 결국 옷까지 벗겨집니다. 자, 그게 살이 드러났어요. 근데 마침 이때 мя오다레이가 주머니에 있는 라이터를 꺼내들어요. 그러고는 피해자의 하반신과 머리카락, 두피에까지 불을 붙이죠. 딩샤오엔이 막 깍 비명을 질렀지만 일당은 뭐 겁을 먹지도 않고 주저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엽기적인 폭행에 막 흥분감을 느끼면서 더 멈추지 않는 겁니다. 자, 이 상황이 꽤 드라마틱해요. 근데 정말 이걸 본 목격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그건 아니었어요. 인근 주민들, 피해자가 막 소리 지르고 살려달라 하는 거 비명소리 분명 들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오는 사람은 없었죠. 심지어 지나가는 차량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무도 멈춰서 이 집단 구타를 당하고 있는 그녀를 구해주러 오지 않았던 거예요.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딩샤오엔의 비명소리는 잦아들었고 미동도 없어집니다. 그제서야 이 4명은 주머니를 뒤져서 남은 지폐를 챙기고는 담담히 자리를 뜨게 된 거죠. 이 모든 절말을 얘기하면서 이 범인들이 조사를 받을 때 하는 말이 죽일 생각은 아니었어요. 그저 너무 자기들이 신나서 많이 때리다 보니 그녀가 실신한 줄 알았다라고 말하는데요. мя오다레이의 진술에 따르면 그들은 그날 딩샤오엔까지 포함해 총 6명을 폭행했습니다. 첫 번째 피해자는 폐지를 줍던 할머니. 그날 할머니의 이 살갗 부분에 몸에 불을 붙이는 행동을 했는데 그걸 한 번 한 게 너무 재밌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잔뜩 흥분이 되면서 이후 4사람을 더 때리고 폭행했고 그 기분이 정말 최고조에 이르렀을 때 마주친 게 바로 딩샤오엔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시신의 상태가 처참했던 거고요. 근데요, 정말 황당한 게 범인 мя오다레이는 자기가 뭐 이렇게 폭행을 했고 저렇게 때렸고 불을 붙였고 막 이런 걸 설명하면서 연신 막 눈썹을 들썩거리면서 깔깔 웃어댔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제가 확 돌려서 배를 팍 쳤거든요. 그 바로 힘없이 쓰러지더라고요. 막 이지랄 떠는 거예요. 4명의 미성년자가 저지른 살인사건.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게 미성년자라서 혹시 법망을 피한 건 아닐까요? 일단 1심에서 법원은 고의상해 및 강도죄로 주범격인 мя오다레이와 옌리나에게 17년, 그리고 마오 사오시에게는 14년의 징역형을 선고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나이가 어린 레이주어는 범행 당시 16살 생일이 지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징역 9년만 선고됐다고 해요. 다들 미성년자였긴 했지만 그래도 나름의 형량을 받은 것 같죠. 하지만 유가족, 특히 남편 량멍숑은 이걸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해요. 너무도 악질적인 범행이었는데 형량이 가볍다고 느껴진 겁니다. 그래서 항소했어요. 다시 열린 2심에서 주범 мя오다레이는 결국 이 범행이 너무도 잔인하다는 이유로 무기징역으로 형량이 변경됩니다. 그런데 다른 가해자들에 대한 판결은 기존의 형량이 유지되었죠. 자, 그런데 이쯤 되니 언급하지 않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가해자들의 부모예요. 뭐라고 하냐면 용서 좀 해주세요. 워낙 가난한 환경에서 힘들게 자란 아이들이에요. 교육이 필요하다고요. 이런 이기적인 호소를 펼치는 겁니다. 아니 지들이 잘못해서 애들을 잘못 기르니까 애꿎은 사람이 죽게 된 건데 저는 사실 이건 부모한테도 책임이 크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мя오 쌍둥이 형제의 아버지가 인터뷰를 통해서 가난을 탓했죠. 아이고 나도 유가족한테 보상하고 싶어요. 근데 지금 먹고 살 돈이 없어서 나 음식하고 옷조차 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요. 그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밖에 없죠. 이거 진짜 사과 맞아요? 사과인지 그저 동정을 호소하는 건지 좀 헷갈리는데요.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그저 재미로 죽인 4명의 청소년들. 얘네들은 애초부터 악마로 태어난 걸까요? 아니면 어른들의 무관심이 키워낸 악마일까요? 그 확실한 답은 알 수 없지만 적어도 가까운 어른들의 충분한 관심과 또 적절한 훈육이 있었더라면 이런 비극을 막을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건의 최종 선고가 내려진 건 2008년 1월. 현재가 16년이나 지난 상황이니까 이 범인들 중 2명은 이미 감옥을 나와서 이제 멀쩡히 사회생활을 하고 있겠네요. 그 둘, 그리고 아직 감옥에 있는 둘, 이 총 4명은 과연 자신의 죄를 진정으로 뉘우치고 있을까요?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2021년 3월 23일 일본 홋카이도의 작은 도시 아사히카와가 발칵 뒤집힙니다. 겨울 내 내렸던 눈이 조금씩 녹으면서 이 마을의 공원 눈더미 속에서 여성의 시신이 발견됐기 때문이었죠. 신원을 확인해보니 겨우 14살의 소녀 히로세 사아야. 이 소녀는 한 달 전인 2월 13일 저녁 6시쯤에 외출한 이래 행방불명된 상태였습니다. 그때 가족들, 친구들, 그리고 자원봉사자들까지 나서서 애타게 아이를 찾아 헤맸지만 결국 한 달 만에 싸늘한 주검으로 돌아온 겁니다. 부검 결과 사인은 동사입니다. 발견됐을 당시에 얇은 바지에 티셔츠, 그리고 위에 점퍼 하나 걸친 상태였는데요. 한겨울 추위를 막기에는 턱없이 부족했던 거죠. 참고로 사아야가 외출한 날은 영하 17도에 매우 추운 날씨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혹한 날씨 속에서 소녀는 어디를 가려고 했던 걸까요? 이렇게 가벼운 옷차림으로 봐서 밖에서 오래 머물 계획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혹은 옷을 미처 챙겨 입지도 못할 만큼 어떤 다급한 일이 있었던 걸까요? 경찰이 사아야의 핸드폰을 조사한 결과 뜻밖의 사실이 발견됩니다. 지인들에게 아이가 메신저로 남긴 내용인데 이게 당시 그녀의 메시지 원문이죠. 저기 결심했어. 오늘 죽으려고 해. 지금까진 무서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 미안해. 읽어줘서 고마워. 비록 구체적인 계획 같은 건 담겨있지 않았지만 유서로 보이는 메시지였기 때문에 이 소녀의 죽음은 결국 극단적인 선택이었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14살 소녀가 차가운 눈밭에 파묻혀서 사망하게 된 아주 안타까운 사건. 그런데
시신이 발견되고 약 3주 후인 4월 15일, 문춘이라는 한 일본의 주간지에서 충격적인 내용을 보도합니다. 사야의 죽음에 얽힌 진실, 그 진실을 사야의 어머니 인터뷰를 통해 세상에 드러나게 한 것인데요. 그 시작은 2년 전인 2019년부터였습니다. 사야가 중학교에 입학하면서 그때였죠. 원래 다니고 있던 초등학교에서 좀 먼 곳에 있던 호쿠세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 아는 친구들이 거의 없었고 결국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보냈다고 합니다. 학교가 끝나고 학원에 가기 전까지 그 비는 시간 동안 혼자 공원에서 책을 읽거나 또 홀로 공부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같은 학교의 여자 선배인 A가 사야에게 다가온 겁니다. 두 사람은 온라인 게임을 함께 즐기고 또 메신저인 디스코드를 통해 점점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참고로 디스코드라는 건 게임을 하면서 음성 채팅이나 화상통화가 가능한 게임용 메신저입니다. A와 사야가 친해지고 나서 A는 자신이 원래 알고 있던 다른 남자친구들 B와 C도 함께 불러서 놀자고 제안했죠. 사야는 당연히 기분 좋게 이걸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사야와 A, B, C 4명이 함께 하면서부터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남자들이 이제 합류한 직후부터 그룹의 분위기가 약간 묘하게 바뀐 겁니다. 그러니까 A는 원래부터 B와 C와 이제 친한 상태였지만 사야는 아니었죠. 그러자 어느 순간 이 A, B, C 3명이 합세를 해가지고 사야를 놀렸는데, 그 놀리는 정도가 성적으로 희롱하는 것까지 가게 됩니다. 이 강도가요, 14살 또래가 했다기에는 좀 상상을 초월했죠. 심지어 여기에 새로운 인물인 D와 E까지 등장하면서 얘네가 그룹으로 더 강도 높은 학대, 아니 성적 학대를 가하는 겁니다. 당시 이 가해자들의 나이가 겨우 만 13살에서 14살에 불과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죠? 2019년 6월 15일, A를 중심으로 모이게 된 이 가해자들의 수가 남녀를 통틀어 무려 10명이나 됐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단체로 사야를 데리고 공원으로 갔죠. 그리고 거기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성적인 행위를 하라고 강요합니다. 게다가 그 중에 A는 지나가는 사람들이 볼 수 있으니까 우리 다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하자라고 보이는 어떤 치밀한 행동도 보여줬는데요. 끝내 사야는 이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고요.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순간을 경험해야 했죠. 이때부터였습니다. 사야는 자신이 무엇을 해도 이들로부터 벗어날 수 없을 거라고 느꼈고 자포자기 상태가 됩니다. 가해자는 사진이 뿌려지는 게 그렇게 싫으면 죽는 걸 선택하라 라면서 조롱했죠. 그리고 이때 사야는 내가 죽으면 사진은 지워줘야 돼 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학교에 전화를 걸어서 살려주세요 라고 말하고는 곧이어 4m 높이의 뚝에서 뛰어내려 강으로 투신하게 되죠. 학교에서 사야의 전화를 받은 뒤에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수상함을 느꼈고 바로 엄마에게 연락을 했죠. 그리고 몇몇 선생님들은 강으로 달려가서 사야를 구조해냅니다. 아이가 다행히 살아있었는데요. 하지만 사야는 나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다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리고 이 처참한 모습은 가해자들이 모두 지켜보고 있었죠. 너무 끔찍합니다. 사야가 병원에 입원을 했고 엄마는 그제서야 딸에게 있었던 그 끔찍한 일들을 다 알게 됩니다. 물론 엄마가 완전히 모르고 있던 건 아니었어요. 사야가 종종 한밤중에 혼자서 중얼거립니다. 미안해, 죽여주세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엄마가 들었었고, 그래서 딸이 뭔가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라는 걸 직감하고 있던 터였죠. 그래서 어머니는 사실 담당 교사에게 연락을 해서 이 상황을 좀 확인해 달라라고 도움을 청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 이 교사가 매번 핑계를 대면서 그 면담을 어영부영 미뤄왔던 겁니다. 그리고 그러던 중에 투신 사건이 발생한 거고요. 이 사건에서 또 한 명의 가해자가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교사다라고 비판받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후 엄마는 경찰에 정식 수사를 요청합니다.
그리고 핸드폰 기록을 통해서 가해 학생들이 누구인지 알아내는데 성공하죠. 그런데요, 이 가해자 아이들이 사아야가 투시던 거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걔가 엄마랑 싸워가지고 열받아서 그런 거다 라고 거짓 증언 만들어 놓았습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핸드폰은 다 초기화를 시켜서 증거를 없애는 시도도 하게 되죠. 아니, 나이가 굉장히 어린데도 좀 치밀하죠. 물론 경찰은 이미 사아야의 핸드폰을 쭉 보면서 그동안의 악행과 괴롭힌 행적들을 다 포착한 상태였습니다. 자, 그럼 증거가 있으니까 처벌이 가능할까요? 일본에서도 소년법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 만 14세 이하는 촉법소년으로 분류가 되죠. 그 어떤 범죄를 저질러도 소년법에 의해 아이들은 보호받습니다. 앞서 말했듯 가해자들 아이들이 대부분 13살에서 14살 만으로요. 그 정도 나이였죠. 그 중에 C군은 음란 사진, 영상 촬영을 강요했기 때문에 아동 음란물에 관한 법령 위반에 해당합니다. 꽤 큰 범죄예요. 하지만 역시 만 14살 이하였기 때문에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피해가게 되죠. 다른 가해자들도 강요죄 여부를 조사받았지만 모두 증거불충분으로 주의 조치만 받았고요. 훈방 조치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그렇게 집으로 돌아간 가해 아이들은 더 당당해졌고 의기양양해졌다고 해요. 그래서 반성하기는커녕 급기야 컴퓨터에 남아있던 사아야의 나체 사진과 동영상을 메신저에 뿌리고 다니기 시작하죠. 너무 짜증납니다. 그래서 경찰이 한 차례 더 이 데이터들을 다 삭제했지만 또 다른 가해자가 사진을 계속 유출하면서 범죄 행위가 끊이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바라만 봐야 했던 그 어린 사아야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른인 저도 너무 화가 나는데요. 2019년 9월 사아야의 어머니는 결국 이사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새로운 학교를 다니게 돼요. 하지만 이미 끔찍한 학교 폭력으로 인해서 아이의 몸과 마음은 지쳐버릴 대로 지쳤죠. 사아야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를 진단받았고요. 학교에 전혀 적응하지 못했습니다. 결국에는 집안에 틀어박혀서 거의 은둔형 외톨이 생활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혼자서 고통을 감수하던 사아야가 2021년 2월 13일 디스코드를 통해서 알게 된 온라인 친구들에게 메시지 하나를 남기고 눈 속으로 실종됩니다. 이때 메시지를 본 친구 중 한 명이 어라? 이거 이상한데? 하고 심상치 않음을 감지했어요. 이 친구 또한 과거에 학교 폭력을 당한 적이 있던 아이였죠. 그래서 즉각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리고 사아야의 어머니 또한 경찰 연락을 받은 후에야 딸의 실종 사실을 알게 되는데요. 하지만 아이는 이미 사라진 후였죠. 이후 한 달이 넘는 수색이 펼쳐졌지만 사아야는 결국 살아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사건의 전말, 이 모든 것은 엄마의 제보를 통해서 겨우 세상에 알려집니다. 인터뷰를 진행한 그 언론사는 가해자가 다니고 있는 학교를 찾아가서 사실 확인을 요구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때 학교 관계자가 개인정보를 우리가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하면서 대답을 피했고요. 이 지역에 있는 교육위원회도 심각성을 알아내고 학교 측과 연락을 하게 됐지만 마찬가지로 학교는 사건을 회피하기에 급급했죠. 게다가 여기서 교감이라는 사람의 대답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가해자들한테도 미래가 있지 않냐 라면서 오히려 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발언을 한 겁니다. 그 말이 어땠는지 좀 더 자세히 들어보면요. 가해자 10명의 미래와 피해자 1명의 미래 중에 무엇이 더 중요한가? 1명 때문에 10명의 미래를 망칠 수는 없다. 무엇이 일본의 미래에 더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봐라.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떤 감정이 드시나요? 좀 기가 차서 말이 나오지 않는데요. 당연히 학교 측은 세간의 비난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오히려 지역 언론과 인터넷을 통해서 빠르게 퍼져나갔죠. 당시 이 기사를 냈던 주간지는 가해자 당사자 아이들과의 인터뷰 내용도 공개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건 이 아이들의 태도가 뭐라고 말하냐? 사아야의 죽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별 생각 없는데요?
반성의 기미라고는 조금도 없었던 겁니다. 심지어 가해자 중 한 명의 어머니는 사야가 원래 좀 집에 문제가 있던 애예요. 솔직히 왜 이걸 우리의 탓으로만 하는지 모르겠네? 하면서 망언을 쏟아냈죠. 이 가해 학생이 왜 그렇게 개차반으로 자랐는지 이유를 알 것 같기도 합니다. 사야의 어머니는요, 10년 전에 남편과 이혼을 한 후에 홀로 사야를 키워왔습니다. 그런 애지중지한 딸이 범죄의 피해자가 되었고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한 상황. 그런데 학교마저 가해자들 편을 들어주고 있고 또 법적으로도 이들을 처벌할 수 없다고 하니까 그 답답하고 억울한 심정은 저희로선 도저히 상상도 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요, 이 사건을 일본 전역으로 공론화하고자 애썼습니다. 근데 그런 의지와는 달리 사실상 지역방송을 제외하고는 TV 뉴스나 지상파에서 이걸 다루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단순 학교 폭력 사건이 아니냐. 게다가 막 성적 학대와 협박이다. 게다가 또 이 사건은 어차피 촉법소년이라 처벌도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보도를 해봤자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 파장이 우려된다라는 아주 황당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는 겁니다. 이 사건은 인터넷을 통해서 퍼져나갔고요. 네티즌들은 이건 단순한 이지매, 왕따 사건이 아니라 엄연한 범죄이고 살인사건이다 라고 강력하게 분노를 표했는데요. 2021년 4월 해당 사건은 일본 국회에서도 언급되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도 그렇고 일본도 그렇고 지금껏 이 촉법소년의 처벌 수위는 달라진 게 없죠. 현재로서 최대의 처벌은 소년원 송치가 다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신상 역시 소년법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고요. 제가 가져온 이 오늘 사진도 일본의 네티즌 수사대들이 찾아낸 사진일 뿐입니다. 마지막으로 고인이 죽기 전에 직접 썼던 시 한 편을 요약해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내가 울려 퍼지고 있다. 투명한 막 속에서 울려 퍼지고 있다. 모든 것이 울려 퍼지고 있다. 밖은 벌써 봄인 것 같다. 나는 곧 깰 수 있겠지. 가본 적도 없는 산에 설레이면서 나는 울려 퍼지고 있다. 차디찬 겨울, 다가올 봄을 기다리며 희망적인 미래를 꿈꿨던 사하야는 끝내 얼음장 같은 눈 속에서 짧은 생을 마감했습니다. 피해자는 있지만 책임지는 사람은 없는 촉법소년 사건. 세상은 변해가는데 변하지 않는 법에 대해 다시 한번 진지한 고민이 들게 됩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